전해드린 대로 제주항공 여객기가 사고 활주로로 진입하기 전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규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사고 여객기의 착륙 과정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의 설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8시 59분에 그 기장으로부터 아주 급박한 그 이야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8시 59분쯤에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 이야기를 기장이 관제탑에 의해 통지를 하고 그 복행이라고 하죠. 고우 어라운드를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고가 발생한 게 9시 2분, 9시 3분 그랬으니까 불과 3, 4분 만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 무안공항에 있어서는 복행을 한다라고 하면 직진으로 이렇게 쭉 그 복행을 해서 한 1.5km 정도로 고도를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천천히 활주로로 다시 진입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다음에 저 무안공항 왼쪽이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서 복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 비행기는 저 제주항공 비행기는 직진하지 않고 왼쪽으로 갔다가 시계 방향으로 급선회한 다음에 비상 동체 착륙을 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밝혀지긴 하겠지만 비행기 자체에 뭔가 급박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예컨대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 엔진이 모두가 다 꺼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국토부 조사 결과 조금씩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고 여객기가 2차 착륙을 할 때 반대 방향의 활주로를 택했기 때문에 사고가 좀 피해가 더 커졌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0일이라는 활주로랑 19라는 활주로가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 다른 거예요? 예, 지금 무안공항을 보면 01 활주로가 있고 19 활주로가 있습니다. 01 활주로는 통상적으로 착륙하던 주로 이용되는 활주로고 19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을 때 선회하다가 이제 이용하는 활주로로 보이는데 지금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무안공항은 활주로 확장 공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용 착륙 거리가 01 활주로하고 19 활주로가 다른 겁니다. 01 활주로 같은 경우에 기존 사용하던 2,800m 거리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었고 19 활주로는 300m 정도를 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특히 또 이번에 이 활주로 확장 공사로 인해서 01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 둔덕이 아마 해체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가정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정도 의미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01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 전제는 당연히 01 활주로까지 선회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라든가 그 정도의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 만약 01 활주로를 이용했다고 하면 사상의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내일입니다. 사고 직전에 기장과 관제사 사이에 오간 교신 내용이 확보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분석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CVR이라고 블랙박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음성 기록 장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CVR은 최장 한 2시간까지 녹음이 된다라고 하니까 메이데이 비상 상황 당시에 그 시간은 충분히 다 녹음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런데 이 CVR 장치는 그 자체로 음성 파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음성 파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이 통상 한 2, 3일 정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1월 1일부터 어제부터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니까 내일이나 모레중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지금 이미 그 관제탑에 있었던 관제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교신을 했는지 기장과 그런 것들 다 진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관제사의 진술과 CVR의 내용을 이제 대조해 보면 보다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지금 그 다른 블랙박스가 또 있잖아요. 여객기 블랙박스 중에 그 비행 기록 장치 FDR 분석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FDR은 뭐냐면 이것도 블랙박스인데요. 여기에는 비행 경로, 그다음에 비행 속도, 엔진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그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저 FDR에 커넥터가 유실이 됐대요. 망가졌대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그 복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데이터가
손실이 되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국에 가면은 NTSB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거든요. 여기서 가장 전문적으로 이 FDR을 보온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NTSB에 보내고 그러면 시간 한 1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정도 뒤에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고 발생 열흘 전에 무안공항 내부 회의에서 이 조류 충돌 문제와 관련한 경고가 나왔었다 그래요? 예, 국토교통부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매년 2번씩 공항 항공사 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류 충돌 예방위원회라는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사고 10일 전 12월 19일에 이 회의가 있었고요. 그 회의에서 이제 전문가들이나 참석자들이 조류 충돌 위험성이 좀 증가되고 있다. 또 복행 시에 그 조류들의 이동 경로나 이런 걸 봤을 때 복행 시의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예방 조치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취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특히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류 활동도 많아지는 반면에 조류 퇴치 실적은 또 줄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서울 양천구의 한 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현행법상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도 운전을 할 수 있기는 하죠. 글쎄요. 근데 그 시장 차량 돌진 사고 운전사가 네. 70대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70대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고령인으로 그러니까 노인으로 인정이 되니까 네. 70대라고 하면 이제 그 노인이신 거죠. 나이가 고령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운전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거고요. 더 문제는 뭐냐면 치매 진단 받으면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분이 최근에는 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그러한 상태였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결격 사유를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있는데 제가 그 도로교통법 82조 1항을 찾아보니까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라고 전문의가 인정하면 그러면 이제 운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저 운전자가 내가 치매인데 운전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전문의하고 상담도 안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도로 위에 70대 운전자들도 많은 운전을 하고 다니시지만 그래도 이 운전자, 이번에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다 사고 당시의 상황조차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어요. 글쎄요, 그게 이제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건지 예. 또 진단된 치매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또 사고 직전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조사 과정에서 이 본인 A 씨의 진술만을 가지고도 예. 이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의 혐의 적용이라든가 진상 사고 원인 규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사실 운전면허증을 강제로 회수하지는 않습니다. 예. 1차, 2차, 3차에 걸친 예. 확인 과정을 통해서 치매 진단이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 운전할 수 있는 또 정도로 허용해 주기 때문에 치매 진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 사고의 책임이 면책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물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원인이 꼭 치매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치매 환자가 운전하는 거를 다소 좀 자제를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어요. 초고령 사회는 예. 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인데 예. 작년 2024년 말 현재 네.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초고령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 2023년도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474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 되면은 이게 2023년도 통계니까 이미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그 분들이 예. 그 65세 고령 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객관적인 치매 발병률이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들한테 발생하는 치매 발병률이 10%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만 잡으면은 50만 명이 이제 그 치매의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숨기면 제3자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의료하고 운전면허가 연동되는 시스템이 빨리 그 개발이 돼서 그래야 이제 치매 환자들이 운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